네, 네. 네, 하시면 돼. 이어서 앞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그 안돼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발달적으로 적합한데 아이가 하는 거는 안 되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빼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맹점은 발달적으로 적합한 행동이 뭔지 모른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권한 거는 엄마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교육, 엄마 공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마치 막 육아의 달인 막 이런 거 아이랑 되게 잘 놀아주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은 엄마에게 진짜 필요한 공부는 인문학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공부인 거죠. 근데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계속 담아놓고 있는데 그래야 이 시기에는 이런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이해가 생기고 엄마가 성질이 들라요. 얘가 일부러 이러는 거야 와 모르고 이러는 거야는 엄마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걸 공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애는 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자꾸 혼자 외골수가 되지 마시고 주변이랑 이야기를 나누셔야 하는데 주변 친구들과 육아 동지들과 이야기 나눌 때 막 그냥 막 죽겠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 집 애는 그런 행동을 했니? 라는 어떤 그러한 정보를 얻는 데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다른 아이들도 보편적으로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를 매번 전문가를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얻을 때 신세한 탓만 하는 목적을 쓰지 마시고 그런 정보를 얻는 데에 대화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엄마가 아이와 훈육의 관계를 맺을 때 사실 엄마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되게 장난을 많이 치고 막 이런 거 막 저지레하고 이러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 엄마랑 살았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하필 이 엄마랑 살아가지고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정도가 정상 수준인지 내가 지나친 건지를 확인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애가 컵을 엎을 때마다 성질이 막 나서 아이를 혼을 내는데 너는 어떨 것 같아? 비슷한 또래를 키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짜증 나긴 한데 그랬을 때 내가 이게 내가 평균보다 아이한테 좀 더 스트릭하게 구는구나 여기에 대한 인지가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육아의 메이트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맨날 만났을 때 서로 어떤 거 더 잘 사줬고 어떤 데 더 좋은 데 보냈다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 아이한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는 그런 육아 동지들을 많이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는 속도를 다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아이와 내가 정규 범위 내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물론 쉽지 않은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건 사회 전문가를 가는 게 나아요. 전문가한테 가는 것이 꼭 치료받거나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막상 가면 생각보다 많은 걸 얻어올 때가 많아요. 뭐 아이의 기질이라든가 발달에 대한 팁을 얻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육아서나 부모교육 강사들은요. 내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늘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엄마들보다 전 더 몰라요. 누구에 대해서 모르냐?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육아서 같은 걸 쓸 때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쓰지 않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너무 반복되고 힘든 문제야. 이러면 가셔야 돼요. 자, 아이가 그냥 잠깐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 같은 것들은 좀 지나면 없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 자체가 되게 예민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예민함이 얘를 따라다녀요. 얘는 수유할 때도 예민했고 잠잘 때도 예민했고 배변 훈련할 때도 예민하고 어린이집 갈 때도 예민하고 지금도 예민해. 근데 나는 이 예민함이 너무너무 안다. 얘랑 어떻게 근본적인 이건 문제 같아.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전문가한테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민한 애를 그럼 얘는 앞으로도 초등학교 갈 때도 예민하고 계속 예민할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이 예민함이 장점이 되고 기능이 될까요? 그 팁을 전반적으로 얻으려면 돈을 조금 쓰더라도 혹은 이제 정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엄마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찾아가셔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야라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걷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의 발달상 적합한 행동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워크숍을 할 때는 이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위에서요 우리가 쭉 문제 아니야를 막 적었는데 맨 아래에 아이의 발달상 적합한 행동은 맨 밑으로 내렸어요. 순서상. 그죠? 순서상 이거 없어요. 그냥 이건 보셔야 돼요. 맨 밑에 내렸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맨 위에는 뭘 올리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냥 정해드리려고요. 답을 정해주는 여자처럼. 뭐냐면 위험한 것 이상의 훈육거리는 없어요. 이 위험함은 나한테도 위험하고 타인에게도 위험한 거. 그러니까 아이에게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 수많은 범위 중에서 이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와 있는 시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가장 맨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 얘도 있으면 가운데 이제 너저분한 애들이 있죠. 이 너저분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부드럽게. 하지만 안 된다가 너무 많다. 이 앞에 위험한 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개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겠죠. 되게 활동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그럼 나머지까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아니야가 다시 또 너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엄마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선은 환경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유독 난리를 치는 곳에 굳이 매번 그렇게 도전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관계를 해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 그러니까 뭐 여기를 아이가 가면 되게 뭐 잘 배울 것 같은데 거길 가면 뻔해. 얘가 가면 난리 칠 거.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그냥 그게 아닌 대안을 찾는 게 맞다는 거죠. 물론 탐색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 기다려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갖는 문제 중에 기다리면 사라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저희 아이는 5살인데 옷 벗고 씻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랑 그 옷을 벗고 손을 씻는 것까지가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미 아이한테 안 돼. 어서 빨리 가서 손 씻어. 손 씻어! 막 이렇게 가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완전 다 망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아이가 뭐 아이패드 보여달라고 하지, 유튜브 본다고 또 뭐 한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재울 때까지 아니야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떤 방법을 하나 했냐면요. 이건 이 방법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류의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니야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5살쯤 되면요. 경쟁심 같은 게 좀 생겨요. 이미 문을 딸 때부터 그 방 안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종이 테이프 붙여놓은 데가 있는데 누가 빨리 신발 벗고 거기 도달해서 옷을 홀라당 다 벗는가 해요. 근데 어차피 나도 벗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알죠? 5살 아이들 막 이러면서 저는 적당히 그냥 리액션만 해주면 돼요. 그럼 아이가 막 진짜 막 귀가 찢어지는 옷을 막 벗어내요. 그러면 다음 미션 빨리 가서 물 트는 사람 1등 그럼 막 뛰어가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 방법도 몇 개월이 지나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럼 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뭐냐? 나는 오늘 아니야로 줄인 거예요. 다른 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니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머지 것은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날카롭게 혼낼 거를 딱 세우고 나머지는 은밀하게 아니야라는 말을 최대한 쓰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봐주는 것도 있어야죠 솔직히. 그죠? 제가 타인이라 그랬잖아요. 타인한테 너무 야박하지. 내가 좀 양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 얼마나 엄마가 세울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저는 더 초점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나잖아요. 그럼 몇 달 있다가 다시 써보잖아요. 그럼 없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썼는데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러면 이게 발달상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면서 관계가 괜찮아지면서 그냥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더하기를 하겠지만 더하기 육아를 같이 하다 보면 그냥 엄마가 좋아지니까 에헤 하고 애가 봐주는 것도 생겨요. 그래서 없어져요.
근데 여전히 위험한 행동은 또 새로운 걸 창조해요. 그러면 그냥 계속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게 좋냐면요. 다소 들을 때는 뭐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 뭐뭐뭐 혼낸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해줬는데 거기 안 들어간 거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더하고 빼는 과정에서 아, 이거 솔직히 내가 너무 야박하지. 아 이거 솔직히 내 지랄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빼낼 수 있는 자기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요 너무 밤 시간에 하지 않길 권해요. 밤에 하면 처량해지면서 되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정신이 온전할 때 낮에 이성적일 때 그럴 때 하는 걸 권해요. 왜냐면 너무 밤에 한다고 해서 아니야가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막 자기만 자책하거든요. 지금 벌써 막 얘기 듣다 보면 몇 개 생각나잖아요. 그건 좀 내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니들이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이 개수 자체가 되게 적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마의 18개월 이후로 지나가게 되면 아이가 안 되나요? 제가 원래 강의 스타일이 그래서 쭉쭉쭉 가다 보면은 갑자기 비대하게 많아지는 시점이 생겨요. 그게 보통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예요. 그 사이에 가장 엄마들이 아니야가 급 늘어나는 시기고 그때 내가 이걸 줄이고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돈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아이가 숨만 쉬어도 미워요. 진짜 미워져요. 이때 내가 아이와 관계를 잘 다루면서 하는 게 안 되면 아이도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 자아가 폭발하면서 더 이 주둥아리를 잘 쓰기 때문에 이제 막 얘기까지 하거든요. 막 하면 엄마가 이게 점점 힘겨루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훈육 자체가 지치고 그리고 아이가 미워요까지 말하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아이가 이미 개월수가 많이 찼고 내가 관계가 많이 이제 틀어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얘한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진짜 요거는 나래비를 세우는 과정이죠. 진짜 1번부터 끝까지. 그래서 앞에 1, 2번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얘네가 좀 소거되는 것 같으면 이제 얘가 여전히 있으면 3번을 올려도 되지만 그게 벌써 한 2개월, 3개월 지나고 다시 써보면 또 완전 판이 달라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에 끊겼군요. 그래서 저희가 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워크샵을 같이 하다 보면은요, 포스트잇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포스트잇이 막 공간이 없어요. 책상 한 개씩 다 쓰셔야 될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도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많다니. 그래서 집에서 혹시 노트 말고 해보시고 싶으면 포스트잇 같은 것도 좋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는 분들도 후기 중에는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는 더하기 육아를 할 거예요. 조금 속도감을 내서 할 건데요. 자, 저는요 엄마들 되게 100점 엄마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100점 엄마 되고 싶으세요? 네. 네. 100점 엄마인 것 같은 분 계세요? 100점 엄마 되기 진짜 힘들어요. 100점 되려면요 한 개 잘할 때마다 만일에 우리가 1점씩 올라간다 했을 때요, 밤에 이제 딱 자고 나서 아이 재우고 이제 반성의 타임 딱 갔는데 오늘 하루 카운트 막 해봐요. 100점은커녕 10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한테 10번 잘해주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야무지게도 100점 엄마를 꿈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자기 스스로 효능감만 더 낮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100점 엄마가 아니라 빵점 엄마가 되자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 점수가 0에 가깝고 0에 수렴하면 되게 잘하는 하루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루를 아이랑 보내면서 마이너스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니야를 많이 줄였다 해도 여전히 아이를 혼내야 되고 아이한테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짜증나니까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계속 가요. 그죠? 그럼 얘를 채울 만한 플러스를 해야지만 마지막에 밤에 잘 때 0에 가깝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최대한 마이너스 점수를 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는 점수를 따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더하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역삼각형이 삼각형에 가깝게 되겠죠. 저는 이 더하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좋은 말, 엄마의 말 습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그거 가지고도 수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코블럭과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제가 평소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이기도 해요. 예, 제가 맘키즈 네이버 맘키즈에서 놀이의 정석을 연재를 해왔거든요. 놀이가 원래 저의 가장 주된 파트예요. 저는 이 놀이라는 장이요 아이랑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나 퀴즈 맞힐 때요 청팀이랑 백팀이 있는데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근데 너무 청팀이 너무 잘한 거예요. 점수가 이미 막 60점 차이가 나. 문제는 한 문제 남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100팀이 맞춰도 져. 그러면은 프로가 재미가 없죠. 그때 사회자가 어떻게 하죠? 역전승. 이번 문제는 100점짜리 뭐 문제입니다 이래요. 그럼 지금까지 잘한 거 다 소용없죠. 마지막 문제 맞추는 사람만 이겨요. 우리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장 중에 하나가 바로 놀이에요. 왜냐면요 아이는 말을 잘 못하죠. 아이가 쓰는 언어가 바로 놀이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푸는 안전한 장도 놀이고 아이가 엄마한테 불만을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공간도 놀이에요. 신이 아이가 언어를 잘 쓰기 전까지 선물로 준 게 놀이거든요. 그럼 아이가 놀이를 스스로도 본능적으로 이건 내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놀이에 엄마가 참견하면은 몇 배로 더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거 내 건데 누군가가 뺏어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장난감이 예뻐서 아이들이 욕심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이의 것인 게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가 놀이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놀이에서 아이랑 플러스 잘 주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플러스로 마감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보통 아이가 이렇게 어리든 7살이든 심지어 8, 9살이든 상관없이 아이랑 노는 게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노는 건 너무 어렵고 아이랑 놀이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놀이를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놀이를 잘하는 엄마가 육아를 행복하게 해요. 왜냐면 저도 아이랑 제가 물론 뭐 조금 공부 더 했으니까 아이랑 잘 지낸다고는 하지만 저하고 어떻게 아이가 맨날 예쁘기만 하겠어요. 이거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아이랑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밤에 오늘따라 내가 얘한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내뿜고 얘한테 좀 안 된다고 한 것도 많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 저는 되게 큰 나의 그 비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니네 놀까? 그래서 이제 놀이방에서 놀아요. 그때 이제 그 놀이하는 어떤 방법들로 아이와 놀이를 하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까먹은 게 다 만회가 되었다는 걸 저는 믿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표정에서. 그리고 나는 오늘 빵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러면 나도 되게 만족스럽고요. 아이도 밤에 잘 때 앞에 다 잊혀졌어요. 엄마 너무 좋았어. 이제 이러면서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플러스를 해주는 되게 큰 장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요. 잠시만요. 뭐 뒤에 있나?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이건 이제 오늘은 놀이 수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되게 짧게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이가 걷고 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지금 돌 좀 지난 분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걷나요? 못 걸어요. 그죠? 아이들은 처음에는 목도 못 가눠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못 가누고 뒤집고 기어 배밀이도 하고 하고 일어나고 기고 앉았다가 딛고 서고 조금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걷게 되죠. 그러면 아이가 말을 하는 건 어떻게 발달을 하죠? 처음에 울고 웅아리 하고 그 다음에 한 단어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 하고 나중에 붙여서 엄마 줘 하다가 이제 요즘엔 저희 아이처럼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이런 말대답 용어들을 쓰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발달하죠? 아이는 어떤 순서에 맞춰서 발달을 하는 거죠? 마음이? 우리처럼 성인처럼 되려면 어떤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에요. 이게 멍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했지?
전혀 배운 기억이 없죠.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돌이 지났는데 아이가 목을 못 가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전에 병원에 이미 가셨어야 돼요. 아이가 세 돌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치료 받으러 가셔야 되죠. 근데 그럼 아이가 마음이 어딘가에서 안 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렇게 모르는데 발달 단계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발달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사인이 있는 건 아닌가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를 보시면 오늘은 다 다루진 않고 우리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신뢰가, 자율성, 주도성까지 하면 7세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3개만 줘도 다 잘 준 거예요. 그래서 신뢰감은 아시잖아요, 애착. 근데 애착이 엄마랑 꼭 아이랑 3년 동안 붙어 있어야 애착인가요? 아이 어린이집 절대 안 보내고 내가 끼고 있어야지만 애착이 돼요?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제 엄마의 선택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게 애착과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애착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엄마가 나에게 반응해 줌으로써 아이가 와,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애착의 본질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랑 나랑 다른 사람인 걸 몰라요. 엄마가 곧 나고 세상이 곧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응애 했는데 음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줬구나가 아니라 오예, 내가 만들었어. 내가 되게 대단해서 젖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자존감의 기본인 거죠. 아,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이 나를 환대하는구나. 거기서 오는 만족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착에서 문제가 가는 엄마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18개월 그 무렵부터 쭉 올라갈 때 자율성에서 이제 엄마들이 허들이 걸려요. 자율성은 아이가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봐야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대부분이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 엄마들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은밀하게 막죠. 하하, 이거 말고 저거 해볼까? 뭐 놔둘까? 없애버리고 막. 아니면 말로는 된다고 하지만 이중 언어 주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내가 난 본능에 의해서 이걸 해보고 싶은 건데 내가 이런 걸 만질 때마다 엄마의 표정이 언짢아지네. 그럼 나는 자꾸 나대지 말아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 자율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 나이 때는 티가 잘 안 나요. 4세 전 이때는. 근데 보통 다음 단계에서 티가 나요. 왜냐면 자율성이 연결돼서 주도성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주도성은 뭐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봤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남과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라면 먹을 때요. 라면 좋아하세요? 네. 라면 되게 배고파서 라면 끓였는데 누가 와서 한 입만 이러면 어떠세요? 제일 재수없습니다. 정말 싫죠. 진짜. 근데 내가 배부른 상태에서 라면이 한 그릇 더 왔어요. 근데 누가 와서 나눠 먹지. 제발 좀 먹어줘. 같이 먹자. 뭐 되죠. 같이 먹자 돼요. 실제로 근데 아이들이 자율성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 주도성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내 맘대로 해본 적이 없어. 자, 여기 뭐 이런 장난감들 있는데요. 뭐 저런 게 찍는 게 있네요. 내가 좀 맘대로 이렇게 막 찍어봤어. 근데 이제 친구가 와서 엄마 같이 놀래. 얘랑 같이 해. 괜찮아요. 근데 저걸 하고 있는 엄마가 옆에서 계속 막 이건 이렇게 찍는 거야. 동그라미 안에다 찍어볼까? 빨간색 찍었으니까 이번에 이쪽에 노란색 찍어볼까? 코블럭 같은 거 만들 때 아이는 이제 막 던져보고 싶은데 말랑말랑한 거 실컷 사줘놓고 나서도 괜히 못 던지게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상자에 있는 거 막 똑같이 만들어줘요. 아이가 내가 원하는 걸 내 맘대로 못 해본 상태에서 어느 날 집에 친구가 왔어. 코블럭을 갖고 같이 놀래. 같이 놀겠냐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엄마보다 훨씬 더 별거 아니거든요. 얘가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하고 있을 때 못 부린 걸 얘랑 같이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율성이 잘 안 된 신호가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다니는 4, 5, 6, 7세에서 많이 드러나는 게 이제 어머니 이러면서 어머니 아이가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놀아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나눠 쓰는 게 전혀 안 돼요. 누가 오면 이렇게 공격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고 화가 많고 그래요. 물론 이제 심리적인 이유들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남과 이걸 같이 해도 된다는 안정감이 생성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이 치료로 접근하게 된다면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율성을 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요. 밑에 구멍 난 것부터 다시 채워줘야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복잡하게 드리는 이유가 놀이에서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이에요. 자, 더하기에서요. 이 장면을 보시면 여기 있으실 거예요. 앞에 있으면요. 자, 놀이에서요. 신뢰감과 자율성과 주도성을 내가 주면 훈육이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한테 나 진짜 좋은 엄마 해야지 막 이래서 막 진짜 속이 끓어 죽겠는데 막 벽지에다가 그림도 그리게 해주고 막 좁쌀 막 뿌리고 잘 안 돼요. 너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거기서 너무 오버하기보다는요.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을 놀이 안에서 주게 되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놀이는 대점이 더블이라 그랬죠? 그러면 엄마가 놀이에서 나랑 있을 때 굉장히 스킨십도 해주고 퀄리티 타임 하루에 5분, 10분 가져주고 이랬어요. 그러면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엄마한테 혼이 나도 이게 엄마가 날 미워해서 이래. 이거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게 그렇지 않은 장면이 있고 내게 엄격하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이게 신뢰를 건드릴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맨날 저렇게 나랑 눈 한 번도 안 마주치고 내가 놀아달라고 해도 잠깐만 계속 이러고 그러면서 정작 내가 뭘 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안 된다고 해. 그럼 아이 마음에 거봐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이하고 놀이할 때요. 내가 만들고 싶고 이게 방법이 뭔 줄 알지만 아이가 자율성이 있는 시기니까 그래 너가 하는 대로 해봐 라고 내가 먼저 주도권을 아이한테 줬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하는 것이 꽤 괜찮아서 와 칭찬도 해주고 또 그 아이가 하는 방식대로 나도 한번 놀아봤어요. 블럭이 꼽는 거긴 하지만 아이가 던지는 것도 재미잖아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진짜 재밌네. 그럼 아이는 나의 자율성을 존중받는 느낌, 이 놀이는 완전히 내 거.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장난감 막 해보기도 하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들도 있죠. 그러면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지금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움직이는 건 안 돼 라고 자율성을 딱 압박했어요. 아이가 엄마 맨날 안 된다고 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자율성을 주는 시간도 있고 이거는 안 될만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구분이 생긴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주도성이요? 어린이집 가면 자꾸 양보해야 되죠. 나 혼자 독점 못하죠. 아이가 어떤 생각이냐면 나 어차피 집에 가면 엄마랑 있을 때 내가 대장이니까. 지금은 공감 좀 못하시겠지만 아이가 크면 놀다가 빈정 많이 상해요. 아이가 공주 막 이런 거 자기가 하고요. 시녀 1, 2, 3 이런 거 나한테 시켜요. 나 맨날 죽는 역할 시키고 저 하루에 20번씩 죽어요. 그리고 뻔히 아닌데 막 나한테 막 이러면서 아니 그거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지시하고 그럼 엄마들이 막 고민 얘기 선생님 이렇게 놀이할 때 이런데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이러면 어떡하죠? 근데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여기서 허용받으면 밖에서 그러지 않아야 될 장면에서 유치원에서 멀쩡해져요. 오히려 안에서 너무너무 새 나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밖에서 다 터져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놀이할 때 엄마가 주도권이 너한테 있어. 네가 감독이고 나는 배우야. 라는 관점을 가면 아이가 밖에서 딴 사람과 함께 해야 될 때 나한테 어떤 제약이 걸리거나 함께 주도성을 발휘해야 되는 장면이 생겨도 그래 난 어차피 집에 가면 우리 엄마랑 놀이할 때 내가 엄마 휘두를 수 있으니까 내게는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엄마랑 있을 때 연습했으니까 엄마랑 있을 때 같이 하는 거 연습했으니까 아이들과 있을 때도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어. 아까 제가 공격성뿐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노는 게 되게 심한 아이들도 주도성이 좀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엄마랑 놀 때 엄마가 이끌어서 가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노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엄마가 없이는 못 논다고요. 엄마들 주된 고민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이가 혼자서 놀게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리소스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은근히 할 때 엄마가 스토리를 이어갔었고 엄마가 제시를 해줬고 엄마가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끌어보는 거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놀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훈육 얘기니까 훈육을 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딱 맞으면서 아이와의 전체 신뢰 구조가 딱 밑변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훈육이 뾰족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방법론이 붙는 거예요. 엄격하게 한다, 눈을 본다, 뭐 어떻게 한다. 근데 신뢰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방법이 자극적이지 않아도 꽤 잘 먹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아이한테 손을 대거나 소리 지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목소리가 좀 더 엄격해질 때는 있어요. 백민우 막 이렇게 될 때는 있지만 아직까지 얘를 때려야 말을 듣겠다라는 단계까지는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관계가 굳어져야 그 다음에 방법들이 가능한데, 우리가 훈육이 어느 날 생각해봤는데 잘 안 된다. 지금 그거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날 그런 날이 내게 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해야 될 건 지금까지 썼던 방법이 잘못되었나가 아니라 내가 요즘 얘랑 관계가 괜찮은가? 내가 얘한테 빼고만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원래 더 기본인 거예요. 그게 먼저 된 다음에 방법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해치지 않으면서 훈육할 수 있는 방법, 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지. 방법을 쫓아서 계속 가는 것은 진짜 본질인 중요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누가 만들죠? 또는 훈육 방법은 뭐가 제일 좋죠?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얘랑 나랑 관계 안에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훈육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잔잔히 다 쪼개서 보면 결국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는요, 아이한테 상을 줘도 매를 때려도 되지 않는 아이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는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오토바이 보면 그냥 갖고 타고 가고 막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막 이러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생겨요. 그 시점이 제가 상담을 잘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얘가 저를 믿는 순간에 넘어가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꼰대 원오브댐이랑 좀 다르다. 이 선생님 믿을만한데, 혹은 엄마 아빠가 이 아이한테 진심을 보였을 때, 그때가 이 아이들의 변화의 포인트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불량한 아이를 어떻게 되돌려 놓는지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찾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비춰서 생각해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아이도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훈육이나 육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아기를 낳기 전에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는 건 내게 관계를 잘 만들 만한 능력이 이미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멀쩡하게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나는 아이와 관계를 잘 이룰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을 너무 많은 정보가 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엄마들한테 다 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코멘트 드린 대로 뭔가 내가 해보기도 하고 뭐 공부도 좀 해보고 이런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방법을 찾아 쫓아가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제가 이 안에 거의 웬만한 내용을 거의 다 담았거든요. 네. 저도 질문 있어요. 네, 하세요. 남편은요? 남편 어떻게 똑같이 하면 돼요? 남편을 저 남편한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아니 의원님. 남편한테 아니 남편은 애가 아니잖아요. 애는 아닌데 관계 면에서 남편에게 내가 바라는 걸 다 요구할 순 없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그래도 못 살듯이. 그래서 봐가면서 하는 거죠. 더하고 빼고. 아니 나는 남편도 애기한테 남편도 애기한테요? 똑같이. 그럼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남편들은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적고 뭘 생각하기가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해주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이제 양육 간의 충돌이 오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비슷하게 결을 맞추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아주 심각한 게 아닌 이상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절대 초콜릿 안 주는데 남편이 뒤에 가서 몽쉘 초콜릿 주고. 사실 전 그런 건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아이한테도 여러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는 그런 대상이지만 아빠는 몰래 뒤에서 초콜릿 주고. 근데 이제 단지 정말 중요하게 혼내야 되는 넘버 1, 2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자. 그 정도는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 모든 아니야를 다 합의할 수 없어요. 그와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하지만
1, 2번 정도 결정하셔서 같이 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한두 개 정도 얘기하면은 수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뭉칠통통은 네 맘대로 주는데 이거 2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좀 나한테 좀 맞춰줘. 이거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다르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결혼하셔. 아니요. 결혼하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결혼이나 하라고. 네. 뭐 안 된다고 말해도 되는지 궁금해요라고 뭐 일라 뭐 84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돼의 양이 중요한 거죠. 또 JWJ 뭐 1694님이 훈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있던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훈육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미 오래전에 우리 시작했어요. 아이한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우회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전문가분들 중에 3세 이전까지는 훈육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세요. 근데 개인적인 그 밑에 댓글 같은 것도 보면 3년이 어디 쉬운가요, 어머니들? 그 전에 엄마가 성격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꼭 그리고 저는 3세 이전에 훈육을 하지 마세요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하고 엄격한 훈육을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그런 정의가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니야 이런 정의 자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이한테 중요한 아까 1, 2번에 대해서는요. 돌 전에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야죠. 어떻게 그걸 꾹 참고 막 해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와 이 아이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3년 동안 도딱 가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건 제가 하나 꼭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리안수젠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집어던진다.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가르쳐도 알아듣고 효과가 있나요? 13개월이에요.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그럴 수 있다는 건 동의하시죠? 여기 계신 엄마들도 우리 아이도 이랬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보통 엄마들한테 훈육할 때 뭐가 고민되세요? 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인 걸 얘기하시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 때 던져요. 고집 부려요. 이런 얘기들 하셔요. 근데 요건 이제 또 다른 강의의 꼭지기 때문에 이거 갖고 2시간은 얘기해야 되지만 축약하자면 고집 부린다? 뭘 가지고 고집 부리는데요?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뭐 유튜브 같은 걸 보겠다고 뭐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뭐 그런 기타의 것들. 그러면 아이는 무조건 엄마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보다가 그만했는데도 더 볼 거야 하는 것도 고집. 그 다음에 아이가 이런 거 만져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서 던지는 것도 고집. 그러니까 다 고집 부린다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질문할 때 선생님 고집을 부리면서 소리 지르는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집 부리는 행동들을 쪼개보면 완전 종류가 달라요. 뭐냐면 아이가 자율성에 의해서 내가 만져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하게 해서 고집이 나는 것과 엄마와 약속을 했는데 자 이제 그만이야 라고 했는데도 더 할 거야 하면서 고집 부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절대 안 되는 행동을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과 어떻게 다 같은 고집이냐는 거예요. 이걸 다 고집의 덩어리로 보면요 고집 부릴 때마다 혼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아이가 만지고 싶은 건데 엄마가 못 만지게 했다고 고집을 부려. 그럼 이것과 아이가 위험한 건데 하겠다고 고집 부려. 그러면 행동은 똑같이 안 되라고 했을 때 똑같이 으악 하고 뒤넘어지지만 이거 2개가 어떻게 같은 훈육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얘를 2개를 쪼개기 시작하면 아까 우리가 세웠을 때 얘는 맨 위고 얘는 맨 아래인데 그래서 이 엄마들의 질문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큰 카오스에 빠져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에 안 들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그 행동이 주 어떤 장면들인지 먼저 써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 중에서 허용해서 논쟁을 줄일 것과 진짜 안 된다고 뾰족하게 날 세울 것을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집 부리죠. 근데 그 고집의 종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쪼개셔야 엄마가 명료하게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보실 수 있다. 그리고 13개월이 그렇게 난리치는 거는 때때로 정상이다. 공감하시죠 다들? 네. 그런 부분이 아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정말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 제가 오늘 다 못 다룬 게 있다면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다급하셔서 올린 것들이니까 제가 제 그룹만 계정에도 한번 이거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있는데 이거 다 다루면 방송도 너무 지루하니까. 네, 벌써 쪽지가 오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제 블로그에 올려서 인스타그램에다 공지를 드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팁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데 네. 너무 많이들 물어봤어요. 유튜브 얘기를 하시니까 TV를 보여줘도 되는지에 대한 지금 10개월인데 TV를 아예 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태어나자부터 TV를 부부가 아예 안 본대요. 맞아, 없애는 어, 경험이 없애는 있잖아요. 왜? 근데 선생님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우리 애기가 뽀로로를 너무 중독이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되게 이미 저는 들었죠. 반복다가 일단은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근데 저는 보여줘요. 여기 다 있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TV를 없앤 이유는 아이랑 쓸데없이 싸우는 걸 줄이려고 없앤 거지 안 보여주려고 없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쉽게 보여주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없앤 거지 이걸 나쁘니까 안 보여준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글을 맘키즈에 올렸었고 엄청난 댓글과 논쟁이 있었던 글인데요. 물론 저는 전문가스럽게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안 보여주시면 좋아요. 보여주지 마세요. 근데 안 되죠.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냐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안 보여주고 최대한 늦게 보여주는 건 맞아요. 진리예요. 왜냐면 아이의 뇌 발달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미 노출됐어요. 시작됐어요. 그럼 전 이때부터 중요한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가 아니라 보여줬는데 아이가 끊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와 인터넷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좀 있으면 게임을 할 거고요. 좀 더 지나면 야동을 볼 거예요. 그죠? 야동을 봐요. 아이들은 야동을 봐요. 불건전한 것도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아준다고 해서 영원히 노출 안 시킨다고 해서 계속 노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엄마가 굳은 심지로 안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훌륭하시죠. 사실 본인의 희생도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 엄마들도 어느 순간에 벽에 닥치는 게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학교를 가고 이러면 당연히 게임과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길러지도록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세운 원칙은 첫째는 내 욕구에 의해서 틀지는 말자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지금 이거 설거지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볼래? 이러면요 끊는 것도 아이한테 요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 되게 힘들고요. 나중에는 하다 보면 엄마가 잔머리가 생겨서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버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책략을 쓰시죠. 두 번째는요. 끊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보는 것보다 끊는 것. 그래서 몇 개 보고 나서 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가시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팁들을 제가 담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시간관념으로 끊지는 못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게임이나 이런 걸 막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시간이 됐다고 끊으면 성질나요. 그래서 게임이든 매체든 엄마가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한 판만. 게임은 한 판인 경우도 있고 왜 그 아이템이 스테이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점수가 도달했을 때 저장되는 네. 점수까지 됐으면 이제 다음에 해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이랑 그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끊는 것에도 엄마의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상도 몇 편을 보고 그만 보게끔
해야지 이제 엄마는 보통 시간이나 이렇게 나가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데 나가기 전에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또 아이가 즐기지를 못해요. 이게 반복되면 막 시간이 애가 시간 보면 저기 막 6이라는 숫자에 가고 있으니까 확 이러면서 즐기지 못하면 나는 기껏 허락해 줬는데 아이는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날 그렇게 늘 불안하게 했잖아. 내가 즐기진 못하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고 뺏는 거에도 되게 스킬이 필요한데요. 저의 관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아이한테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보다는 보여주고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하고 내가 필요가 끝났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내가 심심할 때 쓸 수 있지만 아이가 올 땐 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더 문제인 거지 내가 이걸 하는 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참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엄마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물론 이런 게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이 아이들이 살 세상에 이거 갖고 공부 다 하고 이거 갖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얘를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초등학교 가면 이거 갖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미 노출이 시작되고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그노익만 블로그에 놀이의 정석 26편에 스마트폰 절대 안 보여주기 어렵다면 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제 계정 뭐 블로그 오시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보시면 방법이 있고 밑에 찬반 여론도 많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육은 제가 댓글에 달아서 올려드릴게요. 네.